원소는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학적으로 결합합니다. 화학 결합의 종류는 크게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상 18쪽의 비활성 기체라고 하여 매우 안정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비활성 기체는 1주기 원소인 헬륨을 제외하고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소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 18쪽 원소와 같이 체외각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잃고 18쪽 원소와 같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또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즉 다른 원자의 경우에도 체외각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는 것이 바로 옥텟 규칙인 것입니다. 18쪽 원소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은 이온의 형성이나 공유결합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의 종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의 형태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 사이에서 정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화학 결합입니다. 음이온이 양이온보다 크기 때문에 결정을 이룰 때 이온 간의 크기에 의존하며 전자가 나가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낮은 전기 열 전도도를 갖습니다. 또한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소송 변형이 적어 취성 파괴됩니다. 취성 파괴라고 하는 것은 연성 파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갑자기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서서히 파괴되는 연성 파괴 형태로 설계합니다. 보통 취성 파괴가 되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들이 어떠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 건축물은 연성 파괴가 되는 형태로 설계하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너무 많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게 되면 취성 파괴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잘 짓겠다고 해서 무조건 철근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인명 피해를 크게 줄 수도 있는 요인이 되니 뭐든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결합력이 강한 것들은 취성 파괴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온결합은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갑자기 파괴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화학 결합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의 형태로 전자를 공유하여 전자각을 채우는 결합으로 결합은 공유된 전자쌍과 양쪽 핵 사이의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도체, 보도체처럼 낮은 전기 열전도도를 가지며 매우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은 금속과 금속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의 형태로 금속 원자의 체외각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가 금속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들이 모여 자유전자구름을 형성하여 체외각 전자를 잃어버린 양이온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결합을 말합니다. 자유전자로 인해서 높은 전기 열 전도도를 갖게 되고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즉 금속 같은 것을 때리면 잘 펴지고 잘 늘어나죠. 이런 성질이 금속결합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유전자구름으로 인해 금속 광택을 갖는 특징도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원자가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불안정한 상태를 들뜬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자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라는 것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전자 배치를 의미합니다. 즉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싸움의 원리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따르면서 훈투의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기면 배치가 불가능하고요. 훈투의 규칙과 싸움의 원리를 어기면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이 많고 말이 매우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싸움의 원리는 전자는 에너지 주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차례 채워진다라는 그런 원리고요. 반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다른 운동 상태의 전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전자는 그 방향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훈투의 규칙 같은 경우에는 한 오비탈에 여러 가지 오비탈을 갖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px, py, pz 오비탈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오비탈에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갈 때 전자가 배치되는 부분이 px 오비탈에 2개, py 오비탈에 1개 이렇게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방 안에 각각 먼저 px, py, pz에 서로 같은 방향을 가진 1개씩의 전자가 배치된 다음 추가되는 전자가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방향성이 다르게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각각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면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위의 원칙들이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는 지금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원자가 안정한 상태로 되기 위한 전자 배치에 대한 규칙과 원리들이 존재하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전자가 배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태를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 화학 반응식의 제도인 원소와 화학 결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화학 반응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란 물질들 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반응을 화학 기호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나타낸 식을 일컫습니다. 우선 화학 반응식의 구성 요소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산화구리가 생성되고요. 우측에 원소 기호를 쓰게 되면 Cu 플러스 O는 Cu5 이런 식의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것은 실제와 비교했을 때 약간 부족한 식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적정한 화학식이 될까요? 일단 구리가 있고요. 거기에 산소가 반응한다고 했었을 때 산소와 수소 같은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원자 2개가 모여서 분자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데요. 산소는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O2 형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되면 산화구리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적어 놓고 양쪽의 궤도를 맞추면 적정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Cu 플러스 O2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u5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산소 2개가 있어야 하니까 결과물에도 산소 2개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면 2개가 들어간 모양 때문에 구리의 원자수가 달라지니 반응 물질의 구리의 원자수를 2로 맞춰서 전체적인 개수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과 우측의 총 원자의 개수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좌측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반응 물질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새로 생성되는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플러스 표시는 서로 반응한다라는 의미고요. 화살표는 반응의 진행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은 딱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응 물질은 왼쪽에 표시하시고 생성 물질은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양쪽의 원자의 수가 일치하도록 개수를 맞추고요. 화살표 방향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혹여 화살표를 등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원자 수가 같으니 양쪽에 등호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화학 반응식은 엄연히 반응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도 표현해야 하므로 반드시 화살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몇 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소하고 산소하고 물이 있습니다. 그럼 수소의 원소기호는 H2고요. 산소의 원소기호는 O2입니다.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원자 2개가 모여서 이원자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물질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은 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H2O죠. 왼쪽에 반응 물질 그리고 오른쪽에 생성 물질을 썼으면 그 양쪽의 개수를 맞추면 되는데요. 차이가 나는 것은 반응 물질의 산소의 개수는 2개인데요. 생성 물질의 산소의 개수는 1개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보정하기 위해서 생성 물질의 개수를 2로 맞춰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생성 물질의 수소의 개수는 4개가 되니까 반응 물질의 수소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앞에 개수를 2를 써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개수를 같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번 예시는요. 마그네슘과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이 산화 마그네슘을 생성하는 반응은 마그네슘은 M지고 산소는 O2로 존재하죠. 그럼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MgO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양쪽의 산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생성 물질 속에 2의 개수를 썼습니다. 그러니 마그네슘 개수도 앞에 2가 있어야 전체적으로도 원자의 개수가 좌우측이 동일하겠죠. 하나 더 연습하자면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 아모니아를 이루는 반응입니다. 질소는 상온에서는 이온자 분자로 존재하고요. 수소 또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을 하게 되면 NH3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었을 때 좌우측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반응 물질의 질소가 N2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생성 물질에는 N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반응 물질이라 해서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 2를 썼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생성 물질 수소의 원자 개수는 6개가 되겠죠. 그럼 6개가 반응 물질에 똑같이 존재를 해야 하니 반응 물질 개수에 이렇게 맞춰주면 원자의 개수가 동일해집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물질이 이온 결합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합합니다. 각 족에 있는 원소들의 원자가를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1족의 경우 옥텟 규칙에 의해서 원자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7개의 전자를 얻어서 체외각 전자를 8개를 확보함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입니다. 전자 1개를 버렸을 때는 플러스 1가가 되고요. 전자 7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7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족의 원소들이 전자를 얻거나 잃었을 때 원자가를 쭉 표시하면 이런 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치우치는 원소는 플러스로 보고요. 오른쪽에 치우치는 원소를 마이너스로 봅니다. 그 이유는 왼쪽에 치우치는 원소들은 안정하기 위해서 전자를 방출하기 쉬운 원소들이고 오른쪽에 치우치는 원소들은 반대로 전자를 방출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는 게 보다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더 수월한 원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염화나트륨의 경우에는 나트륨과 연소가 만나 NaCl이라는 생성물을 만드는데요. NaCl은 아시다시피 소금입니다.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아래 주기율표에서 보듯이 원자번호 11번이고 1족이고 3족이 원소입니다. 그러면 1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자가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염소와 같은 경우에 17족으로 마이너스 원자가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트륨은 전자가는 플러스 1가고 염소의 전자가는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나트륨이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니 플러스 원자가를 보는 것이고요. 염소는 나트륨보다 오른쪽에 위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보면요. Ca 플러스 2가와 P-3가가 합쳐져서 Ca3P2 즉 이나칼슘을 만드는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단 칼슘이라고 하면 원자번호 20번으로 4족이 2족 원소이고 그에 따라서 원자가는 2가가 되는 거고요. 인과 같은 경우에는 15족 원소로 마이너스 3가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 칼슘보다는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마이너스 원자가를 가질 거고요. 그때 원자가는 마이너스 3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면 오산화인을 만드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인과 산소가 만나서 오산화인을 생성하는 것인데 인화칼슘을 만들 때에는 인이 마이너스 전자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이 산소하고 반응할 때는 좀 양상이 달라집니다. 즉 인은 15족이라고 해서 플러스 5가 마이너스 3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산소와 같은 경우에는 인보다 산소가 음이온이 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산소가 음이온이 되는 것이고 인이 플러스 전자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은 플러스 5가가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6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반응 물질에 따른 생성 물질을 알 수 있다면 화학 반응식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 물질이 어떤 것들이 반응을 하면 생성 물질이 이렇게 된다
것 정도만 알고 있게 되면 나머지는 개수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7가지 화학 반응식만 암기하면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많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생성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탄소와 황소가 만나면 이황화탄소가 된다는 얘기고요. 황소와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인과수소가 만나면 황화수소가 되고, 인과산소가 만나게 되면 인화수소가 되든지 아니면 오산화인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반응물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 반대로 생성되는 물질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식이 하나씩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반응식을 만들 때 위의 규칙에 의하면 생성물이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 반응의 개수를 맞추면 올바른 화학 반응식이 되니까 화학 반응식을 만들기가 매우 수월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소 반응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간의 관계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형태로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까지가 화학 반응식의 이해라는 부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철근 부식과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의 모래 자갈을 물과 혼합하여 만듭니다. 여기서 시멘트의 화학식은 주된 성분을 CaO라고 보고요. 물과 반응하여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불리는 수산화칼슘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시멘트의 수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외부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결과 탄산칼슘과 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반응이 우리가 중성화라고 부르고 있는 콘크리트의 중성화 과정입니다. 콘크리트의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한편 철근의 노후화는 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식이란 금속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물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철근의 부식의 원인은 정의에서처럼 공기와 물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이 공기 중에 물과 산소를 만나게 되면 전자를 배출하여 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산소와 결합하여 붉은색 녹이 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수화 반응과 콘크리트 중성화 반응은 콘크리트와 관련된 반응이고요. 철근에 관련된 반응은 부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할 때 화학 반응식을 참고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화학 반응식은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반응식을 접하실 때 이 영상을 통해 최소한 반응식의 생김새라도 익숙해져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만 알고 계셔도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해 정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의 노후화에 대하여 중 두 번째 시간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